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의 서보혁이라고 합니다. 남북평화재단 군사주의 강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군사주의로 보는 세계사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군사주의의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올 초에 제가 쓴 군사주의, 폭력의 이데올로기와 작동 방식에서 발췌하였음을 밝혀둡니다. 군사주의의 역동성은 개인, 국가, 군수기업, 그리고 국제기구 등 여러 행위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정치, 경제, 사회, 생태계, 심지어 우주까지 다양한 영역, 그리고 개인, 사회, 국가, 지역, 생태계와 같은 여러 다차원, 이런 세 개의 영역과 행위자, 차원이 상호작용하면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면서 전개되는 그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군사주의의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소개드린 제 책 군사주의에는 군사주의의 영역을 보시는 바와 같이 12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중에서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경제, 노동, 언론과 문화, 환경, 젠더, 인도주의, 이와 같은 일부 영역에 걸쳐서 군사주의의 실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 경제 분야입니다. 여러분, 국방비 증가가 곧 군사화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 군사비는 어떻게 책정하는가? 가령 미국 경제활동에서 군사비 비중은 크게 줄어든 추세라고 하지만 그것이 폭넓은 공감대를 얻는지는 의문입니다. 국내 총생산에서 국방비의 비중은 1950년대 9.4%에서 21세기 첫 10년대에는 3.8%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무기 생산 및 구입과 서비스 관련 국방비는 전체 국방 예산의 40%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방부와 사업을 하는 주요 군수 민간 업체의 지리적 편중 현상도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주, 버지니아주, 텍사스주, 메릴랜드주, 그리고 커네티컷주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은 적정 군사비가 국방정책 방향에 1차적으로 의존하지만 국내 정치적 영향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그에 비해 미국이 베트남 전쟁 이후 가장 많은 군사 개입을 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이 쓴 군사비가 과도했다는 점은 미국 전문가들에서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처드 하스 같은 전문가는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쓴 군사비가 가장 많을 때는 연간 재정 적자의 10 내지 15%에 육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재정, 정치적 실패가 미국이 해외에서 해야 할 일을 힘들게 한다고 지적하고 그는 국방 안보 예산이 미국 경제 악화의 원인은 아니지만 경제적 공경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령 아프가니스탄 전쟁 개입을 포함해서 가장 많은 군사 안보 비용은 7,500억에서 8,000억 달러로 연방 예산의 20%가 조금 덜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투입한 재정을 정상 국면에서 지출하는 군사비와 구분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과도한 군사비를 초래한 미국의 해외 군사 개입 자체가 적정했는지는 토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년째 접어들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참전하지 않고 다각적인 이익을 얻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소위 가치연대를 통해 푸틴 정권에 맞서면서도 군인을 투입하지 않고 대신 무기 지원 및 수출로 경제적 이익까지 획득하기 때문이죠. 유명한 미국의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은
68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의 약 90%가 미국 국내에서 사용된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미국 민간 연구기관의 조사를 인용해 그는 우크라이나를 향한 무기 생산처가 미국 내 31개 주, 71개 도시의 117개 생산 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티센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안보 불안을 느끼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막대한 무기 수출을 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수출 내역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2005년 이래 한 기도 생산하지 않던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도 다시 생산해서 1,400기, 약 6억 2,500만 달러 규모인데요. 이 1,400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은 그 일부에 불과합니다. 티센은 결국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위험할 정도로 위축된 미국의 군수 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탐사 보도와 전문가들이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푸틴 정권과 젤렌스키 정권의 정치적, 군사적 입장 대립만이 아니라 군산정 복합체의 이익이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해 오고 있습니다. 결국 군비 지출은 군대, 군수기업, 정치 세력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것인데 그 대가가 인명살상, 생태계 파괴입니다. 이것이 군비 지출의 정치 경제의 일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 영역에서 군사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동에서 군사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시기에, 그러니까 2년적 대결의 맥락에서 두드러진 현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노동, 산업 분야에서 군사주의는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 2차 전쟁 중에 독일 내에서 그리고 나치 정권과 그 대항 세력의 선도국 미국 사이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영역에서 군사주의는 이념, 정치 체제를 초월한다는 말씀이죠. 독일에서 노동과 군사주의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산업 발전의 군사주의가, 군사주의의 사회화에 노동자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회심리학자 구스타브 르봉은 1915년에 그런 지적을 하면서 공장과 병영은 많은 점에서 비슷하고 독일인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쉽게 넘어간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공명하듯이 당시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벨로프 교수도 독일의 경제 발전은 독일 군대의 팽배한 훈련 정신에 힘입은 바 크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 모든 독일 기업은 히틀러의 담과 국가에 널리 퍼져 있던 인식, 즉 지도자에 대한 복종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었습니다. 상명하복, 충화단결, 군사주의죠 바로. 회사 소유주나 최고 경영자가 그 회사의 지도자인 것에 대한 반대가 없어야 했습니다. 노동자를 비롯한 피고용인들은 인격 없는 추종자 집단으로 전락해서 회사 지도자에게 철저히 복종해야 했습니다. 총 생산비에서 임금이나 사회복지 비용에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수익은 늘어났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나치 정권은 1933년 5월 노동단체와 관련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 단체 협약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해 버렸습니다. 자, 이런 히틀러의 전쟁 준비,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사업가들은 히틀러의 두 가지 업적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첫째, 1933년 초 정권을 잡자 그 즉시 사회주의 정당과 공산주의 정당을 없애버리고 노동조합을 해체하였습니다. 히틀러가 말이죠. 둘째는 그 이후 몇 년에 걸쳐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사업과 재무장 등 전통적이지 않지만 매우 효과적으로 보이는 방법으로 독일을 대공황의 사막에서 빠져나오게 했다는 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재계가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데에는 대내적 조치도 한몫했는데요. 반트러스트법의 사실상 폐지가 그것입니다. 미국 재계의 수많은 인사들이 고위 관직에 올랐습니다.
큰 정부와 대기업 사이에 동반자 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죠. 미국 정부가 전쟁 지원 사업에 공급한 자금은 조세보다 차관이 더 많았습니다. 전쟁 채권에 은행, 보험회사, 그리고 개인 자문가들의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저명한 사회학자 라이트 밀즈는 제2차 세계대전은 국가의 생산 수단을 통제하는 열쇠를 넘겨주어 그 이전의 사적 전용을 사소해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 나치 전범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또는 그 전쟁 중에 미국 내에서도 나치를 지지하는 기업과 정치 세력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그 유명한 미국의 컴퓨터 전자회사 IBM 기업인데요. IBM과 홀로코스트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IBM이 유명한 그 펀치를 만들어낸 기업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재무라든지 서무회계의 혁명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그 펀치를 만들어낸 그 기술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적발하고 그리고 대량 학살하는 문서 작업에 기여했고 실제 이 IBM의 그 펀치 기술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IBM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 하에서 부를 축적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미국의 대기업들과 나치 정권의 군사주의적인 전쟁 준비, 사회 통제, 경제 정책은 친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을 살펴볼까요? 박정희 군사정권 치하 한국의 신발산업 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저임금에 기반한 박 정권의 수출 주도 전략은 어머니들이 집에서 길쌈을 하는 것과 그 딸들이 신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이념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군부 정권은 여공들이 사회에서 일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 위신을 높이고 결국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존경받을 만한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개발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발 브랜드 나이키, 리복, 아디다스 등 세계 굴지의 스포츠 기업이 1960, 70년대 한국 공장에 매혹된 것은 박 정권이 의무적인 딸들의 행동에 무엇이 자연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인지에 관한 한국 부모들의 사고를 전환시켜 놓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1970년대 후반 부산이 세계 신발 산업의 수도가 된 것, 일명 나이키 모델이 된 것은 세계 신발 기업이 자체 공장을 폐쇄하고 여성 노동자들이 만드는 신발 공장을 남성 노동자들이 있는 하청 공장 가까이에 두고 이익 창출의 기제로 반공 이념을 공유하고 냉전의 군사동맹에 편안해하고 저임금을 합리화하기 위해 현지 성관념을 개발하는 기업 전략을 구상하고 지역체제가 여성에 대한 존경이라는 국가 이념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서방 국가들의 소비자들이 고가의 신발을 구입하면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도록 조장하고 서방 소비자들이 아시아 여성이 신발을 만드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부산의 공장에서 일하러 갈 때 힘을 받는다고 느끼도록 설득합니다. 이런 분석과 지적을 한 사람들은 일단의 여성주의 학자들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신시아 엔노가 있습니다. 이 여성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한국을 방문했고 한국의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서 한국의 여성 노동운동 그리고 공장의 활동 이런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녀가 쓴 페미니스트적 관점에서의 군사주의 저서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저서 중 하나인 군사주의는 어떻게 패션이 되었을까? 이게 국내에서도 번역이 되어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묶어서 성차별화되고 군사화된 신자유주의적 산업 공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로 넘어가고 있죠. 이런 사형 산업들이. 군사화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는 세계 안보나 국제 안보가 아니라 바로 국가 안보에 견지해서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수출기업 노동자들의 저항을 진압하는데 노동자들의 조직적 행동이 세계 평화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가 안보를 위험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국 정부는 국제군사동맹의 일환으로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고 무기와 관련 군사 훈련에 대한 표준화하고 그 선진 동맹국들의 기준에 말이죠. 그게 표준화하고 무기를 수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이 모두는 국가안보 정진을 명분으로 합니다. 이 모든 정책은 군사화를 세계화하는 데 봉사하는 것이고 국내에서 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권 이런 것들을 탄압해 나가는 일종의 군사화 정책과 동전의 양면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젠더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날 비판적 군사 연구를 주도하는 시각 중 하나는 페미니즘인데요. 페미니즘은 주류 패러다임이 안보 문제를 명분으로 또는 안보 문제를 소재로 삼아서 가부장제도, 권위주의, 차별 등 사회적 모순을 정당화해왔다고 비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듯이 남자는 힘이 세다. 남자는 여성을 보호한다. 그렇게 하는데 군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군대, 남성, 보호.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남자는 우월하다. 라고 하는 이런 등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름하여 패권적 남성성 또는 군사적 남성성이 그 답입니다. 이 용어는 페미니즘 연구에서는 친숙한 용어이기는 하지만 측정하기는 어려운 개념입니다. 군사적 남성성 또는 패권적 남성성은 남성이 우월하다는 환상은 남성이 국가 안보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용감한 집단이라는 가정에 기초합니다. 그 한가운데에 전투와 군인이 있습니다. 전투는 적극적 연계와 소극적 차별화의 지점을 구성합니다. 전투와 패권적 남성성에 대한 독점은 군대와 사회를 구분짓는 것이죠. 그 근본적 지점의 차별화로 군대는 분리되고 특별한 곳으로 상상되고 민군 분리의 특권화된 측면을 차지합니다. 전투를 상상하는 것은 국가 대 국가의 전투에서 영웅적 군인을 생산합니다. 그렇게 영웅 군인은 영웅적 국가의 소우주로 상상되죠. 영웅적 군인은 근본적으로 전투에 의해 구성되죠. 그러니까 남성성과 시민성은 동일하게 이해됩니다. 군인은 전 사회의 총체적 가치의 수호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영웅적 군인의 신화와 전투, 남성성의 그 관계를 해치하는 것은 페미니스트와 젠더 연구자들의 주요 과제입니다. 사실 군사적 남성성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이라는 말과 남성성은 동어 반복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군사적 남성성의 극단형으로 패권 국가의 지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복무하는 패권적 남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젠더의 시각이 과연 맞을까요? 특히 저같이 남자인 입장 속에서 이런 패권적 남성성, 군사적 남성성이라는 말이 과연 남자의 사회적인 태도를 다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새로운 각도에서 젠더 및 군사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런 이분구도, 남자는 보호자, 여성은 피보호자, 남자는 우월한 집단, 여성은 열등한 집단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 구도가 문제를 도전을 받습니다. 민간 사회에 복귀한 남성과 병영에 있는 군인 개개인, 그리고 민군 구분을 떠나서 여성의 정치적 태도 등에 대한 미시적 사회 연구를 통해서 단일 남성성 태제, 우월하다, 힘이 세다 라고 하는 이 단일한 남성성에 대한 그 이미지는 보다 복잡하고 미시적인 평가로 보완할 필요성이 일어났습니다. 좌절된 남성성, 취약한 남성성이 그런 문제의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일단의 학자들 중에서 헨리 미르티넨과 그 동료들은 분쟁 상황 및 분쟁에 영향받는 남성에서 나오는 특징을 세 가지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첫째가 좌절된 남성성인데요. 이 용어는 지배적인 남성성의 시각을 준수할 것이라는 기대에 구속되어 있는 남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기대를 달성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결국은 그 남성은 타자에게도
자신은 물론 타자에게도 종종 좌절을 맛보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발로 폭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실향과 난민 캠프 생활의 맥락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미르티넨과 그 동료들은 남성은 자신이 가족 부양의 의무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됨을 알게 되고 거기서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월하거나 힘이 세거나 단일하다고 하는 그런 기존의 패권적 군사적 남성성 이미지가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군사화된 남성성 개념으로 남성을 침략자, 여성을 희생자로 이분하는 기존 연구 경향은 이제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아졌죠. 군사화된 남성성에 주목하고 사회가 폭력, 군사와 남성성의 관계를 보는 방식의 복잡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미르티넨과 그 동료들은 군대 내의 남성이 전시에 주변화되고 심지어 취약해지는 방식을 부각시키는데 전시에는 남성성이 갑자기 재구성됨을 말해줍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준비해왔던 임무하고도 달라진다는 거죠. 이들이 고안해낸 좌절된 남성성 개념은 남성성에 관한 패권적 사고에 순응하고 실행하라는 압력이 전시 남성이 좌절하는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패권적 권력을 실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남성은 군사화와 군사적 가치에 종속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좌절된 남성성일 뿐만 아니라 취약성이기도 합니다. 미르티넨과 그 동료들은 시에라레온, 라이베리아 등에서 군인 출신 택시 운전사의 예를 들면서 큰 경제 권력이 없으면 분쟁 지역에서 군인 출신의 가난한 남성은 폭력과 사회적 주변화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말합니다. 좌절된 남성성이죠. 이들은 나아가서 여성만이 취약하고 남성은 가해자, 탐욕자라는 사고에 도전하면서 젠더 관계가 일부 남성을 낙인 찍고 소외시키는 방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군사적 남성성과 그 보완 개념으로서 좌절된 남성성은 페미니스트를 비롯한 비판적 군사 연구의 결실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 분쟁 상황이든 평시 상황이든 민주주의 국가이든 권위주의 국가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한 사람이 그 사회 내에서 겪는 경험, 느낌이 어떤 특정한 하나의 문제 영역에 속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젠더 영역, 예를 들어서 계급적 영역,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그 사회적 지위. 문제는 서로 상호작용하고 경험하는 영역이 하나가 아니고 복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교차성입니다. 성, 인종, 계급 등 다양한 억압과 차별이 형성, 작동, 지속되는 복합적 메커니즘을 반영하는 수준의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의 패권적 남성성, 좌절된 남성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앞으로 논의가 진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 군사주의 논의보다는 인종과 성이 교차하는 역사적 현실, 그것이 지금도 온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페미니스트들은 더욱더 눈을 부릅뜨었습니다. 그 중에서 벨 훅스라고 하는 작가는 빈곤한 흑인, 여성, 노동자 세 가지입니다. 인종으로서의 흑인, 성으로서의 여성, 그리고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노동자 이 세 가지가 교차한 미국 흑인 여성 노동의 삶의 현장이 이 교차성이 구현되는 대표적인 예라는 거죠. 이런 미국적 맥락 아래서 독특한 경험에서 개발된 개념이 교차성입니다. 이 사진은 벨 훅스이고요. 오른쪽 그림은 이 한 사회 내에서 인간의 지위, 위치가 되게 복합적인 영역에 걸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런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세손 랩이라고 하는 여성학자는 교차성 개념을 불러내서 이스라엘의 맥락에서 군사화된 남성성 연구를 진척시킵니다. 어떻게 페미니즘에서 영감을 얻은 차이 이론을 이용해서
각기 다른 위치에 있는 군인의 경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것이죠. 세손 레비는 복수의 차이의 구조적 효과에 초점을 두고 젠더와 계급, 이 교차성이죠. 계급을 강조합니다. 그는 젠더와 계급이 군사화된 사회 내에서 군인의 한계와 기회를 동시에 지시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계층화된 사회에서 교차성과 불평등에 주목해 차이가 일어나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은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세손 레비의 작업은 흑인 여성의 삶에서 교차성의 뿌리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가부장제와 계급체제에 도전합니다. 이런 연구가 이스라엘 군대 내의 사회적 차이에 초점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은 교차성은 군사 권력에 종속된 집단이 팔레스틴 사람들과 같이 군대 내에서도 인종차별받고 표적이 되는 소수 집단에 가하는 억압에도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군대 내에서도 소수자가 있다는 것이죠. 성소수자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나라 내에서 잘 아시다시피 팔레스틴이 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도 이스라엘인이 또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차성의 내용은 되게 다양합니다. 아직 그 내역, 은폐되거나 소외받는 교차 억압지대를 우리가 다 발견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에서도 소수민족의 배경을 가진 군인들이 군에서나 개인 생활에서 직면하는 주변화 경험은 많습니다. 남성성과 종족성, 그리고 젠더, 이런 것이 교차하는 측면을 이론화하는 분석은 단일화된 군사화된 남성성이라는 기존의 사고에 도전하고 군대 내에서의 민족, 성차별 등에 대한 관심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차성이라는 개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차성이 연구자들로 하여금 젠더 및 소수자 집단의 경험에서 연유하는 차이에 민감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군대 안팎에서 인종화된 여성도 주목받지 않고 있는 현실에 우리가 관심을 둘 수 있는 것이죠. 가령 젠더 주변성 논의에서 팔레스틴 여성이 가려져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고 향후 연구는 교차성 개념의 확대 적용 뿐만 아니라 그 기원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다소 익숙한 언론과 문화 영역에서 군사주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왼쪽에 작은 그림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래된 사진 같은데요. 1961년 1월 17일입니다. 미국 당시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고별 연설을 합니다. 그는 미국이 평화와 안보, 자유를 추구하는 국가임을 천명했는데요. 특히 평화를 지키는데 군대의 막강한 힘이 중요함을 인정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에서 유럽 전선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그런 유명세를 타고 대통령이 됐죠. 그러나 그는 군조직이 평시 과거 정부나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때와 달리 비대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대통령 고별 연설에서요. 군사안보에 투여하는 예산이 전체 미국 기업의 수입보다도 많다고 지적했죠. 그는 그렇게 거대한 군대 조직과 군수산업의 결합이 오늘날 미국이 겪는 새로운 현상이고, 그것은 정치, 경제, 심리적 측면까지 또 모든 도시와 연방, 주 정부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유명한 군산 복합체에 의한 사회의 군사화를 지적한 연설입니다. 그는 깨어있는 시민이 나서서 군산 복합체에 인정되지 않은 영향력에 맞서 안보와 자유를 함께 번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그 주요 방안으로 제시한 것이 군축입니다. 군사력 감축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군수 기업과 그리고 국방
부와 그리고 의회가 서로 공모 협력하면서 군수기업을 발전시키고 군사화 정책을 그 영향력을 정부에서나 사회에서나 높여나가는 소위 철의 군산 복합체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갔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 군산정 복합체의 발전과 그 진면목을 깊이 파헤친 저작으로 앤드류 파인스타인의 그림자 정부, 영어로 또 섀도우 월드인데요. 이것이 아주 유명합니다. 이 파인스타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표적인 흑인 해방 운동 조직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안보 전문 작가입니다. 그는 흑인 정권이 국민들의 복지를 뒤로하고 군수산업과 검은 손을 잡은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델라를 승계한 은베키가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요. 은베키 정권이 무기 거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 시점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에이즈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제공할 재원이 부족한 때였습니다. 은베키 정권은 군수업자들과의 거래에 2018년까지 약 60억 파운드가 들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남아공화국에 대한 외부 위협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도 에이즈 환자들의 목숨을 살릴 의약품 대신에 무기를 택한 것입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군수업체, 여기 보이시죠? BAE입니다. 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군용기 판매 업체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은베키 정권만이 아니라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도 관여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기 거래의 이 부패가 소위 민주정부, 민주인사들 사이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파인스타인이 고발하는 이 군산정 복합체의 검은 무기 거래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굴지의 군수업체, 로키드 마틴, 보잉, 이런 다국적 군수기업은 자체 로비스트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로비스트들은 미국 정관계에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키드 마틴 출신의 신보수주의자이자 사업가인 브루스 잭슨은 이라크 해방위원회의 공동 설립자로서 방송에 나가서 이라크 침공을 지지하는 발언을 1000번 이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가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 이윤을 노린 군수업체의 컨설턴트로 활동하여 수십만 달러를 챙겼다는 사실은 한 번도 언론에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합동 이라크 침공으로 개시한 전쟁에 대한 국내의 반대 여론이 거셌죠. 이라크의 9.11 테러 지원 의혹을 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 개시는 아주 쉽게 미국 안팎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 국방부는 군 출신 인사들을 여러 차례 언론에 출연시켜 전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홍보했습니다. 군 장성 출신 베리 맥캐프리가 그 중심이었는데요. 그는 치밀한 탐사 보도를 통해서 그의 역할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동원된 퇴역 군인 중에서 다수는 군수업체와도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론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국방부의 특별 브리핑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파인스타인의 위책은 큰 관심을 얻어서 같은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되었습니다. 감독이 요한 그리먼 프레즈인데요. 2016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이 왼쪽에 이제 그 그림자 정부 다큐멘터리 영화 포스터입니다. 오른쪽에는 크리스 헤지스라고 하는 뉴욕타임즈 종군 기자인데요. 이 영화에 나옵니다. 헤지스는 영구적인 전쟁 상태가 중동을 망쳤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어서 이스라엘 극단주의가 아니고 영구적인 전쟁으로 이득을 챙긴 사람들이 있다고.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말이죠. 하면서 그는 군산정 복합체를 지목합니다. 그는 전쟁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면서 전쟁이 나를 통제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미중류의 결과를 초래하고 꿈에서 꾸지 못할 결과를 낳는다고 하면서 전쟁의 비인간성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언론인으로서 그의 특종 기사는 뉴욕 본사로부터 거절당하고 국가 안보에 반대하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는 사퇴를 강요당합니다.
그는 침략과 전쟁, 그 정치적 정당화에 언론과 문화산업이 관여하고 되었고 그것도 오래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전쟁에 대한 이미지는 온갖 거짓말로 대처하고 통제한다. 그 거짓말을 비호하기 위해 모든 사회기관들이 동원된다. 학교, 정부, 연예 오락 매체, 그리고 언론도 포함된다. 그 거짓이 무너지고 기술 전쟁, 무슨 전쟁, 스마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살인과 학살에 불과하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사람들은 경악할 테고 전쟁은 쉽게 안 일어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케팅 군사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인류학자 로베르토 곤잘레스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상상할 수 없는 것의 일상화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미국 대중들이 금기시해온 고문에 대한 태도가 변하는 과정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는 고문에 대한 정의와 범위, 그리고 지칭하는 용어의 변화에 노출되면서 대중이 고문에 대한 태도가 완화되고 일정한 조건에서는 실행할 수도 있다는 태도 변화를 보인다는 것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가령 고문의 범주에 심리적 고문을 제외하고 테러를 예방하고 테러 분자를 색출하는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고문을 한다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대중의 태도 변화를 가져오는데 방송 프로그램이 촉진 역할을 했다고 하면서 이를 보안정보기구가 활용한다고 지적합니다. 곤잘레스는 그 뒤에 강력한 기득권층이 신중하게 조율한 마케팅 전략이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 결과 고문에 대한 금기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런 언론의 군사주의 옹호 작업은 미 국방부가 어린이 장난감 회사, 무기 장난감이죠.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회사, 영화사와 함께 군대, 무기, 군사활동을 자연스럽게 만든 이른바 마케팅 군사주의와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인도주의 영역에서 군사주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생경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인도주의 활동에서 군사주의라는 게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오늘날 군대는 전쟁은 물론이고 분쟁 후 국가재건 그리고 각종 재난 재해에도 관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사화된 인도주의는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한 군사주의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게릴라 활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도주의를 이용하는 경우가 하나이고 보다 강도 높은 군사작전을 실행하는 명분으로 인도주의를 이용하는 경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 반게릴라 활동 이게 이제 반미 친공산주의 게릴라 활동을 격퇴하는 반게릴라 활동을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인도주의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면은 1960년대 초 케네디 정부가 전개한 남미 지역에서의 반게릴라 프로그램이 대표적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패권의 위기, 1959년 쿠바 혁명의 성공, 그리고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미국의 피그스만 침공의 실패,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 미군은 재래식 전투에서 살인적 폭력을 개발 또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같은 연성 권력과 결합시켜서 이 반게릴라 군사 활동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1960년대 또 과테말라 북부 지역에서 미군 주도의 개발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 그 열악한 낙후한 지역 사회를 개발시킨다고 하면서 친공 반미 게릴라 집단들을 격퇴해 나가는데 이 지역 사회,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도주의라고 하는 관념이 지역 주민들을
동원하고 또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활용하는 담론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대형 재난이 일어난 경우에 미군이 관계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2010년 하이티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미국 정부가 구호 활동에 국방부 소속 민군 인원 22,000명을 배치했습니다. 사실 하이티는 미국의 중남미 전략에서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위치상. 그래서 사실 하이티에 이때 2010년 지진 발생 때 구호를 명목으로 한 미군 진주는 세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가 1991년 쿠데타를 미군이 지원하면서 하이티에 군사적 개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에 또 군사 개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대형 재난의 구호 활동의 명분으로 지진을 미군이 관여를 했던 것이죠. 이것은 2000년대 들어서 유엔에서 부상한 보호 책임 논의를 반영한 것입니다. 보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일국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존엄을 해당국 정부가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1차적으로 그렇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그것이 해당국 정부의 반인도적 범죄, 국가폭력일 경우 필요시에 비평화적 방법으로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이 담론은 2005년 새천년 들어 처음 열린 세계 정상회담에서 선언문으로 채택되었는데요. 지금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인도주의적 개입이 명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군사적 인도주의의 다른 면도 살피는 것이 균형적 시각인데요. 말씀드린 미국의 세 번째 IT 군사 진주는 평화유지군이 훈련을 받고 그들을 세계 무대에서 현대 안보 행위자로 대변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미군과 마찬가지로 평화유지군은 IT에 대한 대중적이고 인종차별적인 내러티브, IT가 저발전된 상태이고 후진국이고 하고 하는 이런 말들을 이제 계속 쏟아내므로써 자신들이 평화유지군으로서의 군사적 진주가 현대적이고 정당하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인도주의가 명분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주의 영역에서 군사주의의 두 번째 예는 국제적 차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이러니 같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은요. 제노사이드, 기근, 자연재해 등 이 극단적인 재앙의 시대에 서방 국가들에서는 인간성의 이름으로 그 인도주의, 인본주의 이런 인간성의 이름으로 해외 분쟁에 개입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때 개입의 권리 문제로 토의되었던 문제가 1948년 이래 특히 그 이후 냉전 해체 이후에는 점점 개입의 의무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은 오랜 서구의 개입 역사가 학살, 기아, 질병, 가난 등으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실과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할 바입니다. 자, 여기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지금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죠. 사실상 러우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또는 러시아 반미 권위주의 세력과 미국 주도의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대리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나토가 90년대 냉전이 해체되면서 구공산권 국가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다민족 국가였는데 거기서 해체되는 과정에서 민족들 간의 무장 분규가 발생했죠. 이때 나토는 이것을 지켜보다가 결국은 이제 국제 여론에 떠밀려서 개입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예가 코소보 공습입니다. 그것이 애초에 나토는 그것에 개입할 의향이 없다가 민간인 학살이 심각해지자 개입했고요.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국제법에 의거하지 않고 개입을 했습니다. 나아가 그런 군사화된 인도주의가 강대국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한 군사적 개입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또 강대국들의 전략적인 의도 등으로 인해서 편파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화된 인도주의가 명분으로 하는 생명 보호가 선택과 배제의 틀에 갇혀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이유이죠. 군사화된 인도주의는 개입 국가가 처음부터 구호 활동과 군사 작전을 구분하지 않은 채 관여한 데서 기인합니다. 이제 환경 영역에서 군사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왼쪽이 카오프카 댐인데요. 그것이 지금 붕괴되어서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흘러내려서 그 이 댐 하류 지역에 있는 지역이 물에 잠겨서 많은 민간인의 피해와 민간 시설의 피해, 상당히 많이 지역 사회가 물에 잠겼죠. 이 댐이 지금 그 러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지역 접경지대에 있는 곳인데요. 이 댐이 붕괴된 원인이 지금 아직도 잘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이 댐 붕괴가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산업화 시대 환경 파괴의 주범은 기업으로 인식되었죠. 기업은 이윤을 최대로 남기려고 환경 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자행해 왔다고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국가가 방조했고 국민이 묵인했습니다. 그러다 사회가 절대적 가난에서 벗어나고 대중도 삶의 질을 생각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환경 오염이 정치적 의제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주화를 거쳐서 세계화가 시작되는 1990년대 초에 들어서 한국에서도 군대와 환경 관련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주한미군 부대 내 환경오염과 대인지뢰로 인한 인명피해 및 토양오염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는 군대와 환경의 관계는 언론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우선주의, 또 그에 따라서 정보의 미공개, 이런 것입니다. 군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예외지대라고 하는 사회적 무의식이 작용한 탓일 것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군대와 환경 문제는 더더욱 논의하기 어려웠습니다. 전 세계적인 우려를 사고 있는 러우 전쟁도 유럽 안보, 식량, 에너지, 공급망 위기, 그리고 난민 등에 관한 보도는 많지만은 전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찾아본 하나의 문서는 2023년 6월 우크라이나 정부와 유엔이 함께 조사한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G 관련 7개 항목에 걸쳐서 그 실태를 다루고 있지만 환경 영향 평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시기 우크라이나 정부와 유엔이 공동으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이 말씀드렸던 이 카오프카 댐의 붕괴를 계기로 해서 지역 사회의 경제와 환경 피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다시 돌려서 2002년에 그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평화문제연구소, 유명한 국제안보평화연구소인데요. 시프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은 일상의 안보 비용은 전 세계적으로 약 2천억 달러로 국가 안보 비용의 4분의 1로 평가됩니다. 일상의 안보 비용. 그리고 안보 관련 활동이 환경 파괴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이제 언급되었고요. 거기에 참여 거버넌스의 약화가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레이첼 카슨이 생태계가 연약하면서도 회복력이 강하다고 했었는데요. 그 당시는 회복력이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회복력이 남아있고 거기에 기대하는 바가 없지 않지만 생태계가 연약함을 넘어 죽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고 거기에 군사화의 영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생태계와 군사화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에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그 자체로 혹은 식량, 자원 등 다른 요소들과 결합해서 안보 위협을 초래합니다. 기후가 섭씨 1도 상승하면 살인과 폭력, 그리고 폭동과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5년 5월 20일 열린 미국 해안경비대 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기후변화를 위협을 증폭하는 요인이라는 펜타곤의 입장을 두둔했습니다. 그는 기후변화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원인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나이지리아, 시리아, 이라크 등지에서 테러 집단이 가뭄과 흉작을 내전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대로 무기 개발, 군사훈련으로 막대한 탄소가 배출되므로 군대와 군산복합체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기들은 민수용 기기들에 비해 연료 소비는 막대하고 연비는 낮은 결함이 있습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군비 경쟁은 기후위기 대처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미국 군대가 5,2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했는데 이는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3개국이 배출한 양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낸 UN 기후변화협약에 군사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 보고는 자발적인 영역으로 의무 보고사항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쟁 집단이 환경을 활용하는 경우는 군사와의 생태 위협에 해당합니까? 해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사화가 생태에 미치는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향은 전쟁에 의한 것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부터 러우 전쟁까지 전쟁은 대규모 생태 파괴와 인명 살상을 동반하는데요. 이를 유명한 한국의 인권학자인 조효재 교수는 에코사이드와 제노사이드의 연계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간명한 표현 속에 인종, 성, 계급, 민족 등 인간에 의한 인간의 악마화와 자연은 무한정하고 인간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몇 가지 영역에 걸쳐서 군사주의의 실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문제는 편의상 이 영역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앞서서 교차성이라는 말씀, 그 다음에 역동성, 복합성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인간과 자연,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들이 상호작용하면서 거기에 권력과 욕망이 관철되면서 인간의 마음, 인간의 삶, 그리고 인간의 삶의 터전, 심지어 생태계와 우주까지 군사주의가 작동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군사주의를 어떻게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다음 세 번째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군사주의 2강 영역으로 본 군사주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